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준비한 질문이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자, 지금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네. 이제 이 화제를 모으고 있고 지금 네. 전세가의 동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시선이 집중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송 대표님은 그 전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완만한 게 앞에 양이냐 음이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아무리 완만해졌다라고 해도 지금 자체가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최근 들어서 뭐 용인이라든지 세종 같은 경우가 조금 반등했다라고는 해요. 근데 그 반등의 높이를 지금 와서 보지 말고 시계를 한 1년 정도 앞에 가서 본다라면 그 지역들은 거의 뭐 낭떠러지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급락을 겪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소장님께서도 지금 자료를 주셔서 보면은 2023년 매매가 동향하고 2023년 전세가 동향들을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5%의 그 하락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거든요. 지금 2023년에 유적 동향입니다. 추세입니다. 지금 2023년 동향 지금 1분기 정도밖에 1분기, 예, 1분기인데 이게 곱하기 4 4 하면은 20%가 20%잖아요. 작년에 급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수치 자체가 지수로 마이너스 22%입니다. 네. 근데 이런 수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작년에 빠진 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10이면은 거의 20의 수준 될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가격까지 그렇죠.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전세 가격이나 이 매매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청사진을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동향 자체가 뭐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음의 기호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이 음의 그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예전에는 전세 가격이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공감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을 매매가하고 이제 전세가를 수도권만 비교를 해보면 네. 매매가는 이제 마이너스 6.06%가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10.06%가 하락했습니다. 네. 전세가 하락폭이 훨씬 크죠. 그 전세가의 하락폭은 결국에 매매가를 하락시킨다라고 얘기하면 네. 이 앞으로 이 하락의 추세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어진 다음에 전세 가격이 좀 횡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까요? 뭐 올해는 이런 횡보되는 추이가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보는 그 측면들이 있는데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뒤로 시간을 밀어서 4분기 정도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횡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등이 아니라 횡보 정도로 보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매가에 대한 그 추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가 6월 달까지는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세하고는 좀 별개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가격의 움직임들이 좀 덜할 거로 보여지기는 한데 그래도 매매 가격이 수도권이 마이너스 10%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 시장 안에 전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뿐만이 아니라 인구 이동을 보면 서울에 1,000만이 깨진 이후로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동한 주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동들을 한 겁니다. 집을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전세로 가신 그렇죠. 분들도 예.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의 전세 가격들도 상당 부분 많이 빠졌고 수도권에 있는 전세 가격도 많이 빠졌다면 이런 인구들이나 전세에 부담되신 분들도 뭐 월세로 전환을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전세 흐름 안에서 결국 주택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려를 했던 임대차 3법이 들어오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세가들을 기대를 해서 높게 측정된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올 6월 지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안 하고 오히려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을 더 하락시킬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전세 가격이 아까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한 4분기 정도의 횡보 얘기를 하면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안에는 조금 하락이 멈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조되는 그림 자체가 그래도 이런 조금 더 그래도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리는 그래도 한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올 4분기 정도 돼야 돼. 그러면 4분기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전세값을 감당 못하는 집주인들은 이걸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마 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그의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요? 네, 재무 구조 악화되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이 재무 구조 악화되는 상황 안에서 전세를 활용한 투자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구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조금 뭐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을 해서 세입자들에게 어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은 전세 조금 본인이 여유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하게 그 전세금을 좀 낮춰서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세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임대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행과 개발 사업도 사실상 뭐 도덕적 해이 얘기도 나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뭐 약간의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갭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도 뭐 10채, 20채씩 하셨던 분들도 사실상 이분들도 주택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자구책을 해야죠. 자구 노력들을 갖고 전세 가격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주택 가격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닥 짚고 반등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보면 적정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손해 또는 뭐 소위 그 또이또이 했다라고 하면 그 매각 정도를 고려를 해서 좀 일정하게 그 임차인들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너무 임대인들에게 이제 또 임차인들이 또 갑질하는 경우들도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또 입장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적정하게 시장 경제 안에서 정화작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예전처럼 그 임대인들이 목에 힘주면서 버티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뭐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시장 안에서 임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임대 시장이 조금 당분간 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배째가 나오면 어떡하죠? 어떤 배째라. 나 배째라? 임대료 돈 없으니까 못 돌려준다. 뭐 허그에서 어떤 그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허그나 또 뭐 어떤 뭐 기재부에서도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줘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저도 예전에 뭐 여러 뭐 자문이나 뭐 토론에 참석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교훈이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신용에 맞춰서 앞으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제 정부의 노력과 역할입니다. 안 그러면은 큰 손해로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도 허그가 적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허그 뭐 적자 내고 싶어서 냈을까요? 뭐 다 해줘라. 다 해주라. 일단 했죠. 그래서 다 했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적자 낸 거잖아요. 이 반면교사 삼아서 일정하게 뭐 이 대출에 대해서 무조건 서민도 보호해 주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뭐 대출로서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 저렴하게 또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뭐 임대를 주란 말이에요. 왜 자꾸 돈 빌려줘가지고 자꾸 계속 올리고 그게 부작용이 더 큰데도 제도 개선이 참 쉽게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집으로 아니면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돈을 집으로 공급을 해주란 말이에요. 왜 자꾸 돈 빌려줘가지고 도와준다 이야기합니까? 이게 결국 엄청나게 큰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전세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으로 다 임차인들 살고 있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돈 돌려주기 어렵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대출 막느라 어렵죠.
이게 돈 빌려줘가지고 자꾸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자영업자를 돈 빌려주고, 뭐 임차인도 돈 빌려, 이게 돈 빌려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자놀이죠. 네.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자놀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방식, 전세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조금 전세 좀 쓴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쓴소리 듣더라도 소득을 고려를 해서 전세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감정 가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거 뭐 이러면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 어떻게 임대 사업 하라냐 막 계속 나온다. 네. 이제 그거에 또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 아마 또 한 발 또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선거도 있으니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도 엄연한 부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돈을 사용하는 순간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맡겨놓은 어떤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이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에스크로 제도도 좋습니다. 충분히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거에 어떤 제도 개선은 상당히 늦기 때문에 결국에 임차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아까 그 10.6%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분기로는 뭐 고르게 가지는 않겠지만 30-40% 떨어질 수 있을 그렇죠. 여지도 있잖아요. 네.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과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동안 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어떻게 보면 두 발 뻗고 못 자는 어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 말씀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거 말씀 먼저 드리면 에스크로 관련된 제도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약간 유사한 형태의 어떤 뭐 기관이 됐던 또는 제도가 됐던 있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전세제도가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서민들 보호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예. 제도라고도 보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왜 전세 제도를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보면 전세 막 들어가고 하는데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주인도 모르죠. 몰라요. 그거 해가지고 저기 내가 잘 아시는 분인데 하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뭐 하고 아무도 모르는 돈이 5억, 10억씩 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 코인을 하는지 실제로도 그 돈을 가지고 주식하고 했는데 10억 맡겨놨더니 뭐 한 달랑 3억 남고 주식 뭐 코인 다 날라가고 돌려줄 돈도 없잖아요. 이게 단순히 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그 관리된 돈을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을 받아서 뭐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한 그 수단을 만들어서 돈도 나갈 수, 아마 뭐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의 돈 일정 부분을 모으면 꽤 많은 돈이 되고요. 예, 그거 그렇죠. 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안전하게. 그게 왜 지금까지 사금융으로 막 10억, 20억씩 되는 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후진국적인 아주 이상한 그 전세 제도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면 그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에스크로 이거는 뭐 빠른 시일 안에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세 사기도 일정하게 근절되고 뭐 돈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도 되고 맨날 그 허그한테 하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아마 그러면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요. 정부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온 국민이 또 임차인들이 난리가 나고 네. 또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이래저래 집 없는 서름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집 없는 서민들의 어떤 주거복지 차원의 어떤 그 정책 운영,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외면당하고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집이 없어서 약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만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걸 방법을 하는 건지.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다주택자도 주택을 임대 공급을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보호받아야 되고 양성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 정책에 맞춰서 임차인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무리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해외하고 다르게 보통은 디파짓이라는 보증금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월세를 뭐 많게는 뭐 1년 내는 경우들도 예. 있고 한 두세 달 정도를 보증금 형태로 내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5천, 1억 월세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들. 예. 예. 그게 뭐냐면 못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신뢰가 예. 없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약서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전문가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일본에 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내놨대요. 그랬더니 질문을 하면서 이거 계약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네. 아니 계약대로 안 됐는데 계약서를 왜 쓰냐? 아니 그래도 계약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계약대로 안 되는데 계약서를 왜 쓰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쓰고 특이하게 왜 이렇게 많은지. 경기 좋을 때는 집주인이 도배장판 해줬다가 그렇죠. 예. 경기 나쁠 예. 때는 뭐 임차인이 또 저기 하고 뭐 완전히 이렇잖아요. 뭐 이사비를 지원한다. 그렇죠. 이게 예. 특약도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런 공급하는 체계 자체도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줘야 되는데 뭐 주택 공급하는 건 좋은데 신뢰가 쌓여지고 제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선이 안 돼 있다. 약정에 들어갈 특약을 예. 넣을 게 특약이 아니라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죠. 어쩔 때는 이러고 어쩔 때는 이러고 뭐 이사는 뭐 맞추기라나 뭐로 한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월세는 100만 원 내는데 보증금은 5천만 원 네. 해놓고 1억 해놓고 이게 이상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조금 신뢰를 개선을 하고 이런 뭐 금액 자체가 뭐 전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면 에스크로 제도가 빨리 생겨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특약이라든지 또는 이런 계약서 상 안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보증금 자체를 좀 낮춰주면서 뭐 월세를 낸다면 뭐 100만 원씩 보증금 한 300에 월세 안전하게 100만 원씩 낸다라고 하면은 좀 집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보증금 막 1억씩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또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